안녕하세요. 메가랜드의 세법 이성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30일의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문제 총평을 해보면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가 대략 한 12개 정도? 이 정도는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새로 출제된 유형의 문제가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가 특이하게 한 문제가 출제됐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 계산 문제를 풀지 말아라, 이런 문제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라, 이런 문제 형태를 한 문제 계산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바로 스킵을 해버리면 15문제를 가지고 20분 안에 풀면 되니까 시간을 조금 벌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우리 공부를 수업 시간 했던 대로 법 지문 해석을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한 12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29회와 30회 시험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은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법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았던 문제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가, 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이런 문제 해석을 해 나가실 때 어느 정도 문제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드릴 건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문제 해석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흐름만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25번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A형을 위주로 했던 것이라 A형 25번 문제예요. 근데 B형은 똑같네, B형도. 그래서 1번 25번 문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찾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가감률은 50%,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니까 4%.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나오면 무조건 뒤에다가 60% 곱하기를 해라. 60% 곱하기를 해라.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약간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실 분들이 뭐냐면, 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시가 표준액에서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정하되, 이번에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60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었네요. 26번이요. 또 재산세 문제네요.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1번.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신탁하고 관련된 게 수탁자하고 위탁자, 서로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이거는 위탁자 소유고, 그다음에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서로 소유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위하고 아래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합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 맞았네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주택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 문제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문제를 내드렸잖아요. 국가 무상이면 재산세를 무상으로 받은 자, 이 사람을 매수 계약자라고 이렇게 체크해라.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바닥에 10배. 정해졌잖아요. 답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맞췄어야 돼요. 27번으로 가보죠. 또 재산세네요.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1번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맞았죠? 토지 나오기만 하면 올해는 토지 나오면 무조건 토지 구토 9월 바로 문제 낸다는 거 그대로 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산세 분할 납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거 낼 거다. 그런데 250만 원 이하였을 때는 250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세상에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박스 문제 나오면 진짜로 신경 많이 쓰시라겠잖아요. 뭘 신경 쓰라겠냐면 분명히 내가 답을 찾을 때 하나, 두 개 찾았어요. 두 개를 찾아놓고 마킹을 2번에다가 마킹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2번. 이게 아니에요. 두 개니까 3번. 그래서 27번은 3번 이게 정답이 돼요. 자, 28번. 양도소득세 계산 옳은 거. 이게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아마 상 정도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1번. 나온다는 거 나왔네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토지는 종류가 같죠.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그 배우자 나오면 무조건 증여를 인정해라. 증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중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해라. 왜냐하면 증여세는 먼저 내고 냈던 증여세를 나중에 경비로 처리해라. 세 번째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이것도 또 나왔네. 나온다는 지금 다 나왔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된 양도차익의 보유기업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이미 다른 데서 써먹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은 써먹을 수 없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네 번째로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여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것도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이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는 있다. 대신에 증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더라도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 처리를 해라. 자, 5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5억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인을 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해라. 이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28번은 5번 이렇게. 29번. 29번 문제는 사실은 이걸 풀하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는데 이제 감면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감면 금액을 구하냐면 산출 세 곱하기 양도소득 과세표준분에 그다음에 전체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감면 대상이라죠. 감면 대상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요. 기본공제를 빼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감면율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면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장에 가서 풀겠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1,000만 원 곱하기 과세표준은 2,000. 네, 거기에서 양도소득 금액이 750. 그다음에 기본공제가 250. 그다음 곱하기 감면율 50%.
그럼 이제 여기 0자 다 띄어요. 자, 2분의 1이네. 그럼 750에서 250을 빼니까 500이네. 500에 2분의 1이면 요 250, 250에 50%니까 125만 원. 이렇게 답이 나와요. 사실은 1번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풀 때는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풀 때는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번에 마지막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산 문제, 올해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다. 만약에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 밑에 보기 중에 숫자 제일 적은 거 찍어라. 숫자 제일 적은 거 맞았네. 시험 문제 본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제가 본 건 아닌데 분명히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숫자를 제일 적은 걸로 답을 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계산 문제를 풀어놓고 답을 맞춰놓고 답 이외에 나머지 지문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구성한 지문들에서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가장 숫자가 낮은 걸 답으로 찍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30번이요. 소득세에서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 과세표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 증여는 하면 3개월. 이것도 2년 전에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는 나올 거예요. 나왔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 금액이 있으면 빼고 수시부가세액 미리서 냈으니까 이것도 빼고. 근데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틀렸죠. 공제한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미리서 앞에서 냈잖아요. 미리서 냈으니까 빼고 난 나머지만 다시 추가로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분할납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요거는 29회 때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번 이상 한 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확정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1년치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 신고는 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예정 신고 안 했더라도 세금 낼 게 없어도 확정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은 정답이 이제 2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요게 틀렸어요. 31번. 이거 영어 정리 문제 나오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보통 징수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편의상 나오면 특별 징수. 바로 31번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 바로 정답이에요. 뭐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건. 32번. 자, 32번은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고 막 이렇게 쭉 썼는데 국외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국외 자산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고 작년 문제나 올해 문제나 거의 유사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 소득은 미등기. 그러면 국외는 외국은 등기라는 것을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것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했지만 외국 것은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도 양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그다음에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되더라도 올해는 이제 제가 이거 순서를 잘 잡았잖아요.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요게 1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래서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액을 먼저 적용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요 3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거는
국외 토지를 양도해도 외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기본공제는 돼요. 그래서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거주자가 양도하면 외국에다도 세금을 먼저 내는데 그 냈던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로도 빼줄 수 있고 필요경비로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2번은 3번 요게 틀려 있어요. 자, 33번 가보죠. 지역자원시설세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본 문제, 지역자원시설세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재산세하고 똑같이 보고 푸시면 돼요. 재산세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건 놔두시더라도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 되니까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똑같다고 보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눈치가 있었으면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34번이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야, 이건 너무 쉽게 낸 거예요. 이건 그냥 점수를 주려고 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자, 35번이요. 요것도 그냥 마지막까지 계속 제가 마지막 문제까지 동영 마지막 4회차 문제에서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하고 관련됐을 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인 걸 골라라. 이런 걸 문제 계속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0.8, 가처분, 가압류,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의 0.2. 그럼 자, 2번 틀렸네요.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상속은 0.8. 나온다는 거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자, 36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 풀 때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국가가 취득하면은 비과세. 외국 정부가 취득했을 때는 상호주의. 그러면 앞에가 국가가 취득했으니까 이건 국가니까 그냥 비과세네? 그러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3번은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이거 특별한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나는 내가 장부를 내밀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법인 장부상에서 90%가 넘는 금액을 증명해 오시면 그걸 과세 표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한 건의 거래로 보겠습니다. 5번 맞았네요. 5번밖에 없어요, 답이. 올해 면세 좀 나올 거라 했잖아요. 이거 나왔네, 면세점. 자, 37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게 여러 문제가 나오면 표준세율에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반드시 변경 후 여기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도 이것도 틀렸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지목이 묘지다. 그럼 묘지면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비과세.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지지로 하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37번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38번 가보죠.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 임대료 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돼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공익사업 나온다겠네. 진짜 나왔네요. 공익사업이란 말이 딱 뜨는 순간 너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그래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타소득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그러면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니까 이건 국세네. 국세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겠습니다. 네,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 비과세 맞았네. 네,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 앞에 주거용이라는 거 주의하라 그랬죠.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돼요. 39번은 종합부동산세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러니까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럼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런데 그것도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어요. 약간 어려운 지문이에요. 2번은 약간 어려웠어요. 네, 세 번째로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종합합산 한 토지는 5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를 여기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한이네 이게. 상한을 적용할 때는 네,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상한 적용한 후의 세액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액에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고지서는 이것도 나왔는데 납부 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발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0분 문제네요. 지문이 좀 길었네요. 이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혼용한 문제인데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상속 나오면 처음에 찾을 때 이것만 찾으라 했잖아요. 달의 말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잖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번째로 이 문제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가로에 가산세가 포함이라고 나올 거다. 가산세 제외인데 포함이라고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해라. 그다음 지목 변경이 나왔을 때는 이번에 이거 나오면 문제 지문 좀 어렵다. 지목 변경은 취득세에서 등기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네, 4번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기 전에 신고는 안 했지만 돈만 납부를 해버리면 돈만 납부하시면은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5번은 요거 특이하고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등기소에다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부족분이 발견이 됐으면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그럼 공부를 하신 분은 해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그래요. 그 어렵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수업을 한 6개월 이상 3번 이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3바퀴 정도를 돌아가신 분이라 이렇게 돌린 분이라면 그러면 세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세법은 최근 한 3년 4년 사이에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 32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세법은 제가 이제 출제하기 이제 우리 시험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올해는 법 지문에서 그대로 아마 출제할 거다. 왜냐하면 출제 이혼 되신 분들이 검토를 다른 분이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지문을 그대로 문제를 낼 거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지문을 자꾸 읽으시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면 그걸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했던 지문 중에 어느 정도가 나왔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계산 문제,
박스형의 문제에서 일부 5개가 아니라 3개, 4개 있는 걸 빼고 나니까 다 합치면 대략 한 76개 정도? 한 72개 정도의 지문이 출제된 거예요. 72지문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이제 지역자원시설에서 5문제를 아예 5개 지문을 강의를 안 했으니까 빼고 다 합쳐서 65개 지문이 출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정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문들은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세법 가지고 당락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은 수업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좀 해주라, 이건 준비할 때 여기가 포인트다. 그 포인트만 제대로 잡으신 분이라면 올해 분명히 13개, 14개 이 정도. 많이 맞으면 14개까지. 그래서 좀 눈치가 있는 분 한 15개 정도까지는 아마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고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세법 나중에 해도 돼. 그 생각 버리세요. 세법도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만 버려주시면 분명히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나 바로 세법 준비를 하셔가지고 3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2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1월 달부터 저희 메가랜드와 함께 차분차분하게 잘 따라오셔가지고 세법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세법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메가랜드 세법 선생님 믿고 저하고 임기원 선생님이 아마 분명히 세법은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법은 메가랜드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세법은 메가랜드다. 그래서 메가랜드로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세법 잡아드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메가랜드에서 여러분의 세법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죠.